은행에 들어올 생각 말고 당장 나가주세요. 겨울 어느 날 한 은행에 초라한 행색의 노인이 들어섭니다. 헝클어진 머리, 구멍난 신발, 그리고 손에는 55년 된 낡은 돼지 저금통. 주변 사람들은 코를 막고 멀리 피합니다. 보안 요원은 그를 내쫓으려 하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노인의 진짜 정체를. 그는 70조 원의 재산을 가진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태성그룹 회장 강태준, 손자의 약혼녀를 시험하기 위해 노숙자로 변장한 것입니다. 이 여자는 돈을 보는가? 아니면 사람을 보는가? 냉혹한 시선 속에서 단 한 명, 은행원 정은 씨만 그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런데 저금통이 깨지는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는데 지금 55년 된 저금통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반갑게 인사드리고 싶어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영상 편하게 봐주세요. 겨울이 막 시작되는 11월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거대한 저택의 서재에는 희미한 불빛만이 켜져 있었죠. 벽 한쪽을 가득 채운 책장 앞에서 한 노인이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80년을 살아온 주름진 손이 무릎 위에서 가만히 떨리고 있었어요. 강태준,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재벌 태성그룹의 창업주였습니다. 7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자산을 일군 그였지만 지금 이 순간 그의 얼굴에는 불안과 의심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서재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더니 30살의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민호는 할아버지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죠. 할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태주는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민호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태준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어요. 드디어 정은이와 약혼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에 정식으로 약혼식을 올리려고요. 태준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은이라는 아이, 은행 창구 직원이라고 했었지?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시중은행에서 3년째 일하고 있어요. 정말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착하다. 그 단어가 태준의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5년 전 똑같이 착하다고 믿었던 여자가 떠올랐죠. 예비 손녀 며느리라며 다가왔던 그녀는 결국 강남의 빌딩 한 채를 가로채고 사라졌습니다. 그때의 배신감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태주는 손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거친 손바닥이 민호의 정장 위에서 가볍게 떨렸죠. 민호야, 사람의 마음이란 건 겉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란다. 민호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할아버지, 정은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보증할 수 있습니다. 보증? 태주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사업을 하면서 수없이 들었던 그 단어였죠. 보증한다고 했던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결국 그를 배신했습니다. 돈이란 것이 사람을 얼마나 쉽게 바꾸는지 그는 80년 동안 너무나 많이 보았어요. 할아버지가 걱정하시는 게 뭔지 알아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은이는 정말 다릅니다. 제가 재벌 손자인 것도 처음엔 몰랐어요. 알고 나서도 전혀 변하지 않았고요. 태주는 서재 한쪽에 걸려 있는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55년 전 그의 아내도 그랬었죠. 가난한 공장 노동자였던 그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떠난 후 태주는 다시는 누구도 믿지 못하게 되었어요. 다음 주에 심장 수술이 있다.
갑작스러운 할아버지의 말에 민호가 놀란 표정으로 돌아보았습니다. 네, 심장 수술이요?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주는 담담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거 아니야. 나이가 들면 다들 하는 수술이지. 다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 속으로 스며들었죠. 수술 전에 확인하고 싶은 게 있구나. 내가 선택한 그 아이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 말이야. 민호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 제발 정은이를 한 번만 만나보세요. 그럼 아실 거예요. 하지만 태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만나본다고 해서 사람의 진심을 알 수 있을까요? 그의 경험상 사람들은 얼마든지 연기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70조라는 재산 앞에서는 더욱 그랬죠. 민호가 떠난 후 태주는 혼자 서재에 남았습니다. 창밖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어요. 그는 책상 서랍을 열고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그동안 자신을 배신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첫 번째는 30년 전의 비즈니스 파트너였습니다. 형제처럼 지냈던 그는 회사 자금을 빼돌려 도망쳤어요. 두 번째는 20년 전의 비서였습니다. 15년을 함께 일했던 그녀는 경쟁사의 회사 기밀을 팔았죠. 그리고 5년 전에 그 여자. 태주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쿡쿡 쑤셔왔어요. 의사가 말했던 대로 스트레스가 심장에 무리를 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이 내 마지막 실험이 될지도 모르겠군.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텅 빈 서재에 메아리처럼 울렸죠. 태주는 천천히 일어나 서재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 금고가 숨겨져 있었어요. 디지털 자물쇠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묵직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금고 안에는 각종 서류와 보석들이 가득했지만 태준이 찾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가장 안쪽 먼지가 수북이 쌓인 곳에 놓여 있는 낡은 상자였죠. 상자를 열자 55년의 세월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결혼사진, 아내가 처음 쓴 러브레터, 그리고 빨간색 돼지 저금통이 들어 있었어요. 태준의 손이 저금통을 어루만졌습니다. 도자기로 만들어진 돼지는 여전히 해맑게 웃고 있었죠. 아내가 첫 월급으로 산 결혼 선물이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말했었어요. 여보,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여기에 용돈을 모아서 대학 보내자. 결국 그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민호의 아버지를 대학에 보낼 때까지 이 저금통에는 동전들이 차곡차곡 쌓였었죠. 하지만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로는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저금통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차가운 도자기가 그의 체온으로 서서히 따뜻해졌어요.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여보, 나도 이제 당신처럼 순수한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저금통 속에서 오래된 동전들이 달그락거리는 소리만 들렸을 뿐이었죠. 태주는 결심했습니다. 정은이라는 아이를 직접 시험해 보기로요. 하지만 태성그룹 회장의 신분으로는 진짜 마음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권력과 돈 앞에서는 가면을 쓰니까요. 그는 금고 깊숙한 곳에서 먼지 쌓인 낡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50년 전 공장에서 일할 때 입었던 작업복과 해진 운동화가 들어 있었어요. 한때는 이것이 그의 전부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노숙자로 변장한다면 태준의 입가에 쓸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가진 것 없는 초라한 노인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정은이라는 아이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내일 아침 그는 80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실험을 시작할 것입니다. 만약 이 아이가 진심이라면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희망을 품기에는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기대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정말 어쩌면 이번에는 다를지도 모른다는 희망이었죠. 태주는 저금통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내일 이 저금통과 함께 은행으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정은이라는 아이를 만날 것입니다. 노숙자의 모습으로요. 서재에 불을 끄자 어둠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반짝이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긴장감이었습니다. 마치 처음 사업을 시작했던 젊은 날처럼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새벽 4시 태준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어젯밤의 결심이 가슴속에서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창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환하게 밝아져 있었습니다. 침실을 나와 복도를 걸어가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빨랐습니다. 오늘은 55년 만에 그 금고를 다시 열 날이었으니까요. 서재로 들어가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태주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비밀 금고 앞으로 다가갔어요. 손가락이 디지털 자물쇠 위를 움직였습니다. 1970년 5월 15일 아내와 결혼한 날짜였죠.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무거운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이 펼쳐져 있었어요. 태준의 시선이 가장 안쪽 선반에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인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묵직한 무게가 손바닥을 통해 전해져 왔어요. 상자를 열자 그때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빛바랜 사진 속에서 젊은 날의 아내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25살이었던 그녀는 공장 앞 작은 꽃집에서 일하고 있었죠. 가난했지만 누구보다 밝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진 밑에는 빨간색 돼지 저금통이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태준이 조심스럽게 저금통을 들어 올렸어요. 도자기로 만들어진 돼지의 표면이 매끄러웠습니다. 코 부분이 살짝 깨져 있었지만 그것마저도 소중한 추억이었죠. 저금통을 귀에 가져다 대고 살살 흔들어 보았습니다. 달그락달그락 오래된 동전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가 마치 아내의 목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당신이 이걸 모을 땐 돈이 아니라 희망이었지. 태준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1970년 여름날이 떠올랐습니다. 각 결혼한 아내가 첫 월급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던 날이었죠. 그녀는 봉투를 뜯지도 않고 태준에게 내밀었습니다. 여보, 이거 받아요. 이게 뭐야? 아내는 수줍게 웃으며 뒤에 숨겨두었던 빨간 돼지 저금통을 꺼냈어요. 우리 아기 낳으면 여기에 돈을 모아요. 대학까지 보내야죠. 그때 태주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장 내일 먹을 쌀도 없는 형편의 대학이라니요. 하지만 아내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지금은 가난해도 언젠가는 우리도 잘 살 거예요. 그때까지 한 푼 두 푼 모으는 거예요. 그날부터 저금통은 부부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매달 조금씩 동전을 넣었어요. 100원짜리, 500원짜리가 차곡차곡 쌓여갔죠.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약속이었고 서로를 향한 믿음이었어요. 태주는 저금통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차가운 도자기가 체온으로 서서히 따뜻해졌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그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80년을 살면서 눈물을 보인 적은 단 한 번, 아내의 장례식 때뿐이었으니까요. 저금통 옆에는
낡은 10원짜리 지폐 한 장이 따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1972년에 발행된 것으로 지금은 더 이상 쓸 수 없는 돈이었죠. 하지만 태준에게는 그 어떤 수표보다도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이 태어난 날 아내가 병원비로 내려다가 남은 마지막 10원이었어요. 그녀는 그 돈을 저금통에 넣으며 말했었습니다. 이 아이가 커서 아빠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요. 그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아들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태성그룹의 후계자가 되었죠. 손자 민우도 어엿한 청년으로 자랐고요. 하지만 아내는 그 모습을 끝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20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태주는 금고 한쪽에서 먼지 쌓인 가방을 꺼냈습니다. 지퍼를 열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안에는 50년 전 입었던 작업복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때는 이것이 그가 가진 유일한 옷이었죠. 작업복을 펼쳐보았습니다. 군데군데 기름때가 묻어 있고 소매 부분은 헤어져 있었어요. 가슴팍에는 희미하게 이름표가 남아 있었습니다. 강태준, 단순한 공장 노동자였던 시절의 흔적이었죠. 함께 들어있던 운동화도 꺼냈습니다. 밑창이 다 닳아서 구멍이 난 신발이었어요. 그때는 이 신발 한 켤레로 사계절을 버텼습니다. 비가 오면 신문지를 깔아 넣었고 겨울에는 두꺼운 양말을 2켤레씩 신었죠. 태주는 작업복을 들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주름진 얼굴의 노인이 서 있었어요. 한때는 검은 머리였지만 이제는 새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이걸 입으면 아무도 나를 못 알아보겠지. 그는 작업복을 몸에 대어 보았습니다. 50년 전보다 몸이 많이 굽었지만 여전히 입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옷장에서 오래된 모자도 찾아냈습니다. 챙이 찢어진 검은색 야구 모자였죠. 거기에 며칠 동안 면도하지 않은 수염까지 더한다면 완벽한 변장이 될 것입니다. 태주는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저금통을 앞에 두고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내일 이 저금통을 들고 은행에 갈 것입니다. 손자의 약혼녀를 만나러요. 정은이라는 아이가 정말 민호를 사랑한다면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은 기대를 하면 실망도 크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희망이 꿈틀거렸습니다. 태주는 서랍에서 종이와 펜을 꺼냈습니다. 내일의 계획을 세워야 했어요. 어느 시간에 가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은행 점심시간 직전인 11시가 좋을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바쁜 시간이라 더 귀찮은 존재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정은이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금통을 열어달라고 부탁할 것입니다. 손자를 위해 평생 모은 돈이라고 말하면서요. 그때 그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지켜볼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겉모습으로 알 수 없지.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해. 태준이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목소리에 결연함이 묻어났어요. 창밖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죠.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준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실험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했어요. 그는 저금통을 조심스럽게 낡은 가방에 넣었습니다. 55년의 세월이 담긴 이 저금통이 내일 어떤 답을 가져다 줄까요? 진실을 보여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실망을 안겨줄까요? 태주는 가방 지퍼를 닫으며 마지막으로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내가 옳은 일을 하는 거겠지? 우리 민호가 선택한 아이를 의심하는 게 잘못은 아니겠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미소가 태준에게 용기를 주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정은이라는 아이가 돈을 보는 사람인지 아니면 사람을 보는 사람인지 알게 되겠죠. 태준은 조용히 금고 문을 닫았습니다. 쿵 하는 묵직한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깨뜨렸어요. 새벽 5시 태준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의 계획을 수십 번도 더 되짚어 보았죠.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마치 첫 사업 계약을 앞둔 젊은 날의 자신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욕실로 들어간 태주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하얀 머리카락이 듬성듬성 난 머리, 깊게 패인 주름, 처진 눈꺼풀이 보였어요. 평소라면 매일 아침 깔끔하게 면도를 했겠지만 오늘은 일부러 그대로 두었습니다. 사흘째 기른 수염이 턱 주변을 뒤덮고 있었죠.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태준이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70조 자산을 가진 회장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노인의 얼굴이었습니다. 침실로 돌아온 그는 어제 꺼내둔 낡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50년 된 작업복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태주는 천천히 정장을 벗고 작업복을 입기 시작했어요. 바지를 입으려는데 허리가 맞지 않았습니다. 50년 전에는 말랐던 몸이 이제는 배가 나와 있었으니까요. 겨우 단추를 채웠지만 숨쉬기가 답답했습니다. 상의는 그나마 헐렁해서 편했어요. 기름때와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오히려 더 진짜 같아 보였습니다. 해진 운동화를 신으려니 발가락이 밖으로 비어져 나올 것 같았어요. 구멍난 부분을 검은 테이프로 대충 붙였습니다. 걸을 때마다 밑창이 떨어질 것 같은 소리가 났죠. 마지막으로 찢어진 야구 모자를 깊숙이 눌러 썼습니다. 태주는 다시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서 있었어요. 누가 봐도 가난한 노숙자였습니다.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등은 구부정했죠. 손톱 밑에는 일부러 흙을 조금 묻혔습니다. 완벽한 변장이었어요. 이제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겠지. 그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한때는 이런 모습이 진짜 자신이었으니까요. 젊은 시절 공장에서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태주는 빨간 돼지저금통을 낡은 비닐봉지에 넣었어요. 너무 조심스럽게 다루면 의심받을 수 있으니 그냥 평범한 짐처럼 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손에서는 힘이 빠지지 않았죠. 55년의 추억이 담긴 소중한 것이었으니까요. 집을 나서기 전 태주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어요. 운전기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차가 필요 없다.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혼자 나간다. 답장이 금세 왔지만 태주는 확인하지 않았어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 해야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차고로 내려간 태주는 구석에 세워둔 오래된 차를 찾았습니다. 1995년식 소나타였어요. 회사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후 처음 산 차였죠. 페인트는 군데군데 벗겨졌고 범퍼는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시동은 잘 걸렸어요. 오랜만이구나. 태준이 운전대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가죽은 갈라지고 닳아 있었지만 손에 익숙한 감촉이었어요. 차고를 나서자 이른 아침의 서울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도로에는 벌써 차들이 오가기 시작했어요. 태주는 천천히 엑셀을 밟았습니다. 목적지는 정은이 일하는 은행이었죠. 운전하면서 그는 계속 연습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요. 거울을 보며 힘없는 표정을 만들어 보았어요. 눈빛에서 날카로움을 빼고 어깨를 더 축 늘어뜨렸습니다. 도와주세요.
이 저금통 좀 열어주세요. 혼잣말로 연습해 보았지만 목소리가 너무 또렷했습니다. 좀 더 떨리고 약한 목소리를 내야 했어요. 태주는 일부러 목을 극적이며 쉰 목소리를 만들었습니다. 신호등에 멈춰 섰을 때 옆 차선의 운전자가 그를 힐끔 쳐다보았어요. 눈빛에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낡은 차와 초라한 행색을 본 것이겠죠. 태주는 오히려 만족스러웠어요. 변장이 완벽하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은행 근처에 도착한 태주는 차를 골목 구석에 세웠습니다. 시계를 보니 9시 30분이었어요. 은행이 문을 연 지 30분이 지났고 점심시간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가장 바쁘고 피곤한 시간대였죠. 차에서 내린 태주는 일부러 절뚝거리며 걸었습니다. 허리를 더 구부리고 한 손으로는 허리를 잡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를 피해갔습니다. 어떤 이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고 어떤 이는 아예 시선을 돌렸죠. 은행 앞에 도착한 태주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깨끗한 은행 내부가 보였어요. 직원들은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손님들도 대부분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자신 같은 사람이 들어간다는 게 우습게 느껴졌어요. 자, 이제 시작이다. 태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사업 협상을 할 때보다 더 긴장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구부정한 등, 헝클어진 머리, 때 묻은 옷, 구멍난 신발. 완벽했어요. 이제 정말로 아무도 그가 태성그룹 회장임을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어요. 문을 밀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로 훅 끼쳐왔습니다. 에어컨에서 나오는 인공적인 바람이었죠. 발을 들여놓는 순간 입구에 서 있던 보안 요원의 시선이 그에게 꽂혔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태주는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비닐봉지 속 저금통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텅 빈 로비에 울려 퍼졌죠. 잠깐만요. 보안 요원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태준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들킨 건 아니겠죠. 아니면 정말로 노숙자는 들어올 수 없는 곳인가요? 태주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보안 요원이 큰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표정은 딱딱했고 손은 무전기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태준에게 쏠렸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죠. 마치 구경거리를 발견한 것처럼요. 태주는 비닐봉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저금통이 깨질까봐 조심스러웠어요. 이 순간 그는 진짜 노숙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거부당하고 무시받는 존재가 된 것 같았죠. 하지만 이것이 바로 그가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은이 어떻게 행동할지 보고 싶었으니까요. 과연 그녀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를 쫓아낼까요? 아니면 도와줄까요? 태주는 보안 요원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눈빛이 날카로워질 뻔했지만 재빨리 힘을 뺐어요. 그저 불안하고 두려운 노인의 눈빛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곧 진실의 순간이 시작될 것입니다. 보안 요원이 태준 앞에 멈춰 섰습니다. 키가 180cm는 넘어 보이는 건장한 체격이었어요. 검은색 유니폼이 그의 몸에 팽팽하게 붙어 있었죠. 이름표에는 김진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노숙자나 잡상인은 출입금지입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마치 기계처럼 감정이 없는 말투였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들어 보안 요원을 올려다보았어요. 일부러 눈동자를 흔들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노숙자가 아닙니다. 돈을 찾으러 왔어요.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닐봉지를 살짝 들어보였죠. 안에서 저금통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보안 요원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죠. 그는 태준의 모습을 위에서 아래까지 훑어보았어요. 헝클어진 머리, 때 묻은 옷, 구멍난 신발까지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돈을 찾으러 왔다고요? 통장이나 카드는 있으십니까? 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이게 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비닐봉지에서 빨간 돼지 저금통을 꺼냈어요. 55년의 세월이 묻어있는 낡은 저금통이었죠. 표면에는 흠집이 가득했고 코 부분은 살짝 깨져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은행을 찾은 손님들이 수군거리며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저런 사람도 은행 와? 냄새나겠다. 빨리 내보냈으면 좋겠네. 요즘 세상이 왜 이래? 아무나 들어오게 하면 어떡해? 사람들의 말소리가 태준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가슴 한쪽이 쓰라렸어요. 한때는 자신도 저런 시선을 받으며 살았던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무시당하고 천대받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보안 요원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르신, 이런 걸로는 은행 업무를 볼 수 없습니다. 그냥 돌아가시는 게 바로 그때였습니다. 창구에서 일하던 한 직원이 뛰어나왔어요. 28살의 젊은 여성이었죠.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이름표에는 정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잠시만요. 정은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녀는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어요. 긴 머리가 어깨 위에서 살랑거렸죠. 무슨 일이신가요? 보안 요원이 정은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정은 씨, 이건 당신이 나설 일이 아니에요. 이분은 노숙자처럼 보이시고 이분은 고객이에요. 정은이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힘이 있었어요. 그녀는 태준을 향해 돌아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태준은 잠시 정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맑고 깨끗한 눈동자였어요. 거기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친절함이 담겨 있었죠. 계산이나 가식이 아닌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 같았습니다. 이 저금통을 깨서 돈을 찾고 싶은데 태준이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일부러 힘없는 목소리를 냈지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보안 요원이 정은의 팔을 잡았습니다. 정은 씨, 잠깐만. 이런 사람을 함부로 들여보내면 다른 고객들이 불편해할 수 있어요. 정은이 보안 요원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평소의 부드러운 표정과는 달리 단단한 눈빛이었어요. 김진수 씨, 은행은 돈이 있는 사람만 오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고했습니다. 누구든 도움이 필요하면 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그게 우리 은행의 정신 아닌가요? 보안 요원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주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도 조용해졌어요. 정은의 말에 부끄러움을 느낀 사람도 있었고 여전히 못마땅해하는 사람도 있었죠. 한 중년 남자가 큰 소리로 불평했습니다. 아니, 저런 사람 때문에 은행이 더러워지면 어떡합니까? 우리 같은 일반 고객들은 불쾌하단 말이에요. 정은이 그 남자를 향해 돌아보았어요.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불편을 드려서요. 하지만 모든 분들을 평등하게 대하는 것이
저희의 원칙입니다. 중년 남자가 콧방귀를 뀌었어요. 평등? 세금도 제대로 안 내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평등하다고요? 정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태준에게로 돌아서며 정중하게 말했어요. 어르신, 이쪽으로 오세요. 창구에서 편하게 앉아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태준은 정은을 따라 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등에 꽂혔어요. 누군가는 코를 막았고 누군가는 일부러 멀리 떨어졌죠. 하지만 정은은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태준의 걸음이 느린 것을 배려해 천천히 걸었어요. 창구에 도착하자 정은이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편하게 앉으셔도 돼요. 태준이 의자에 앉자 옆 창구의 직원이 정은에게 속삭였어요. 정은아, 또 이런 일 맡았네. 지점장님이 뭐라고 하실 거야? 정은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괜찮아요. 이분도 우리 고객이시잖아요. 그래도 너무 나서는 거 아니야? 나중에 문제 생기면 내가 책임질 거야? 정은이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어요.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녀는 태준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르신 눈빛이 나쁜 사람 같지 않으세요? 태준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젊은 여성은 그의 초라한 겉모습이 아니라 눈빛을 보고 있었어요.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사람 자체를 보려고 했습니다. 정은이 천을 가져와 창구 위에 깔았어요. 저금통을 여기 올려놓으세요. 조심히 깨야 해서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태준이 저금통을 내려놓았습니다. 빨간 돼지가 형광등 불빛 아래서 반짝였어요. 55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보물이었죠. 정은이 작은 망치를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저금통을 천으로 한 번 더 감쌌어요. 조각이 튀면 위험하니까요. 천천히 할게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 순간 그는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노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은은 그런 그를 진심으로 도와주려는 천사 같았어요. 정은이 망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마치 유리 세공품을 다루듯이 살살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똑똑 하는 소리가 조용한 은행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태준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어요. 정은의 이마에는 집중하느라 잔주름이 잡혀 있었고 입술은 살짝 깨물고 있었죠. 누가 봐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갑자기 큰 소리가 났어요. 저금통의 한쪽이 깨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정은이 작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깨진 도자기 조각이 튀면서 그녀의 손가락을 베인 것이었어요. 정은이 손가락을 베인 상처를 보고 태준이 깜짝 놀랐습니다. 붉은 피가 검지손가락 끝에서 방울방울 떨어지고 있었어요. 꽤 깊게 베인 것 같았습니다. 괜찮으세요? 태준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순간 회장다운 걱정 어린 목소리가 나올 뻔했지만 재빨리 떨리는 노인의 목소리로 바꿨어요. 정은이 손가락을 입에 물고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별거 아니에요. 그녀는 서랍에서 반창고를 꺼내려 했지만 한 손으로는 쉽지 않았어요. 피가 계속 흘러서 휴지로 감쌌지만 금세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옆 창구의 동료 직원이 혀를 찼어요. 정은 씨 또 저런 일 맡았네. 쓸데없이 친절한 척하다가 다치기까지 하고. 다른 직원도 거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저런 사람한테 왜 그렇게까지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정은은 그런 말들을 못 들은 척했습니다. 대신 다친 손가락에 대충 반창고를 붙이고 다시 망치를 들었어요. 어르신, 걱정 마세요. 금방 끝낼게요. 태준은 정은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입술은 집중하느라 살짝 깨물고 있었어요. 다친 손가락이 욱신거릴 텐데도 전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은행 안은 점점 더 붐비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손님들이 몰려들었죠. 그들은 하나같이 태준을 힐끔거리며 지나갔습니다. 저런 사람 때문에 업무 느려진다니까. 빨리 처리하고 내보냈으면 좋겠네. 냄새나는 것 같아. 불쾌해. 수군거리는 소리가 태준의 귀에 들려왔어요. 그는 일부러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어깨를 더 구부리고 고개를 더 숙였죠. 완벽한 패배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은은 달랐어요. 그녀는 태준을 향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천천히 하세요. 급할 것 없어요. 그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업무상 하는 인사가 아니라 정말로 태준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정은이 다시 조심스럽게 저금통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반창고를 붙인 손가락이 불편해 보였지만 그녀는 더욱 신중하게 작업했어요. 깨진 조각들이 하나둘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때 지점장이 나타났어요. 50대 중반의 남자였는데 인상이 꽤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그는 정은의 창구로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정은 씨,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정은이 고개를 들어 지점장을 보았습니다. 지점장님, 지금은 고객 응대 중인데요. 지점장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다른 직원에게 맡기고 잠시만 오세요. 죄송하지만 제가 시작한 일은 제가 끝내고 싶습니다. 정은의 대답은 정중했지만 단호했어요. 지점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이 보고 있어서인지 더 이상 강요하지는 못했죠. 나중에 다시 이야기합시다. 지점장이 돌아서며 중얼거렸어요. 정은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저금통에 집중했습니다. 태주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정은은 자신 때문에 동료들의 눈총을 받고 지점장에게까지 꾸중을 들을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자신을 도와주려 했죠. 미안하오. 내 때문에 곤란해지신 것 같은데. 태준이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은이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르신.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에요. 그녀는 잠시 멈추더니 조용히 덧붙였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생각나서요. 돌아가시기 전에 늘 말씀하셨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똑같이 존중받아야 한다고요. 태준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젊은 여성은 단순히 친절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만의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사람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죠. 저금통이 거의 다 깨졌을 때 안에서 오래된 동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1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 시절에는 꽤 큰 돈이었지만 지금은 별것 아닌 금액이었죠. 정은이 동전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세기 시작했습니다. 녹슨 동전도 있었고 희미해진 동전도 있었어요. 어떤 것은 이미 통용되지 않는 구형 동전이었죠. 어머, 이건 정말 오래된 동전이네요. 정은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1970년대에 발행된 10원짜리 동전을 들어보였습니다. 이런 건 지금 수집가들이 찾는다고 들었어요. 어르신이 정말 오래 모으셨나 봐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서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손자 장학금으로 50년 넘게 모았소. 정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녀는 더욱 조심스럽게 동전들을 다루기 시작했어요. 마치 보물을 만지듯이 정성스러웠죠.
주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도 조금씩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경멸하던 시선이었지만 이제는 약간의 연민이 섞여 있었어요. 50년이나 모았다고? 손자 장학금이라니. 불쌍하네. 하지만 여전히 차가운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런 행색으로 은행에 오는 건 좀. 다른 사람들 불편한 건 생각 안 하나? 정은은 그런 말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직 태준과 그의 소중한 저금통에만 집중했습니다. 마침내 모든 동전을 다 세었을 때 정은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르신, 총 87만 3천 원이 나왔어요. 구형 동전도 환전해 드릴 수 있습니다. 87만 원. 지금 시대에는 큰 돈이 아니었지만 50년의 세월이 담긴 돈이었습니다. 희망과 사랑이 담긴 돈이었죠. 태준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아내와 함께 한 푼, 두 푼 모았던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날들이었죠. 정은이 서류를 작성하며 말했습니다. 통장이 없으시니까 현금으로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태준이 말했어요. 잠깐 아가씨. 정은이 돌아보았습니다. 네, 어르신? 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어요. 왜 나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시오? 정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은행의 차가운 형광등보다 더 밝게 느껴졌어요. 어르신도 우리 고객이시잖아요. 그리고 그녀는 잠시 멈추더니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돈이 많고 적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르신이 50년 동안 모으신 이 돈에는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그게 진짜 가치 있는 거예요. 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너무 뜨거워서 눈물이 날 것 같아서요. 이 젊은 여성은 정말로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있었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고 있었어요. 정은이 현금을 가지러 일어서려던 순간 깨진 도자기 조각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녀가 그것을 주우려고 몸을 숙였을 때 날카로운 모서리가 다시 한번 그녀의 손바닥을 스쳤어요. 이번에는 더 깊게 베었습니다. 아! 정은이 몸을 일으키며 손을 움켜쥐었어요. 붉은 피가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아까 붙인 반창고는 이미 피에 젖어 있었고 새로운 상처에서도 피가 나고 있었죠. 태준이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가씨, 괜찮소? 순간 허리가 곧게 펴지고 눈빛이 날카로워질 뻔했지만 재빨리 다시 구부정한 자세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은이 억지로 웃으며 손을 등 뒤로 숨겼어요. 아, 괜찮아요. 정말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피는 계속 흘렀습니다. 하얀 유니폼 소매에 빨간 얼룩이 번지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서둘러 휴지를 뽑아 손을 감쌌지만 휴지는 금세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옆 창구의 동료가 한숨을 쉬었어요. 정은아, 그만해.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아니야, 괜찮아. 금방 멈출 거야. 정은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서랍에서 새 반창고를 꺼내 겹겹이 붙였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붙이기도 힘들었지만 끝까지 혼자 해냈습니다. 태주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어요. 가슴 한쪽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이 젊은 여성은 자신을 위해 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오직 선한 마음으로요. 미안하오. 나 때문에.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연기가 아니었어요. 진짜로 목이 메어왔습니다. 정은이 고개를 들어 태준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가에는
작은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픔 때문이 아니라 태준의 사연에 감동했기 때문이었죠. 어르신,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그녀는 다친 손으로 다시 동전들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반창고 사이로 피가 조금씩 스며 나왔지만 정은은 멈추지 않았어요. 이 동전들 하나하나 다 소중하신 거잖아요. 제가 다치는 것보다 어르신의 돈이 다치면 안 되죠. 정은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다치더라도 어르신 돈이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 말에 태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평생 돈 때문에 배신당하고 돈 때문에 사람을 의심하며 살아왔는데 이 젊은 여성은 돈보다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었습니다. 정은이 마지막 동전까지 정리를 마쳤을 때 그녀의 손은 피와 먼지로 더러워져 있었어요. 하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자, 이제 현금으로 바꿔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정은이 일어서서 금고 쪽으로 걸어갔어요. 걸음걸이가 조금 비틀거렸습니다. 아마 어지러운 것 같았어요. 피를 꽤 많이 흘렸으니까요. 지점장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정은 씨, 이제 그만하고 병원에 가보는 게 괜찮습니다, 지점장님. 고객님 업무를 먼저 끝내고 가겠습니다. 정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어요. 지점장이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습니다. 태주는 의자에 앉아 정은을 기다렸어요. 깨진 저금통 조각들이 천 위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빨간 돼지의 얼굴 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 여전히 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그는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매끄러운 표면에는 55년의 세월이 묻어 있었어요. 아내와 함께 웃으며 동전을 넣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대학 가면 얼마나 좋을까? 당연히 갈 거야.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모으는데.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죠. 가난했지만 희망이 있었고 힘들었지만 사랑이 있었습니다. 정은이 현금 뭉치를 들고 돌아왔어요. 87만 3천 원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여기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녀가 돈을 건네는 순간 태주는 정은의 손을 보았습니다. 반창고 사이로 여전히 피가 스며 나오고 있었어요. 손가락은 부어올라 있었고 손바닥에도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아가씨, 태준이 말을 꺼내려 했지만 정은이 먼저 말했어요. 어르신, 이 돈으로 손자분 꼭 대학 보내세요. 어르신의 사랑이 담긴 돈이니까 분명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단순한 업무상 인사가 아니라 정말로 태준과 그의 손자를 위한 마음이었어요. 태준은 돈을 받아들었습니다. 지폐가 떨리는 손 위에서 바스락거렸어요. 70조 자산을 가진 그에게 87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가가 뜨거워져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정은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더 감사해요. 오늘 정말 귀한 것을 보여주셨어요. 귀한 것이라니. 네, 사랑이요. 손자를 향한 어르신의 사랑, 그리고 50년 동안 한결같이 모으신 그 마음이요. 정은이 잠시 말을 멈추더니 덧붙였어요. 이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그래서 더 귀한 거예요. 태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젊은 여성은 정말로 돈의 가치가 아니라 마음의 가치를 알고 있었어요.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은이 깨진 저금통 조각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모아서 봉투에 담았습니다. 어르신, 이것도 가져가세요. 추억이 담긴 물건이잖아요.
태준이 봉투를 받았을 때 정은의 손이 다시 그의 손에 닿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피를 많이 흘려서 그런지 체온이 떨어진 것 같았죠. 아가씨, 정말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태준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정은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르신이 무사히 돈을 찾으신 게 더 중요해요. 바로 그때 정은의 몸이 살짝 휘청거렸어요. 의자를 잡으며 겨우 중심을 잡았지만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동료 직원이 달려왔어요. 정은아, 이제 정말 병원 가자. 혈압이 떨어지는 것 같아. 하지만 정은은 끝까지 태준을 배려했습니다. 어르신, 조심해서 가세요. 돈 잘 간수하시고요. 태준은 일어서면서 정은을 한 번 더 바라보았어요. 피로 얼룩진 유니폼, 창백한 얼굴, 하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 이 모든 것이 그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은행을 나서는 태준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손에는 87만 원과 깨진 저금통 조각이 들려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그보다 훨씬 무거운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정은이라는 젊은 여성이 보여준 진심이었죠. 그녀의 피 한 방울, 한 방울에는 가식 없는 선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준은 은행 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어요. 유리문 너머로 정은이 동료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9시 정은은 평소처럼 은행으로 출근했습니다. 손에는 아직도 반창고가 붙어 있었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어제 도와드린 노인 생각에 마음이 따뜻했거든요. 창구에 앉아 컴퓨터를 켜는 순간 지점장이 다가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표정이었어요. 딱딱하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정은 씨, 지금 당장 본점으로 가야 합니다. 정은이 놀란 눈으로 지점장을 올려다보았어요. 본점이요? 무슨 일이 있나요? 지점장이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어제 그 노숙자처럼 보였던 어르신 건으로 보고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정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혹시 어제 일로 징계라도 받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규정을 어긴 것도 아닌데 왜 본점에서 부르는 걸까요?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지점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어요. 자세한 건 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최대한 빨리 오라고만 했습니다. 정은은 떨리는 마음으로 가방을 챙겼어요. 본점은 여의도에 있었습니다. 지하철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죠. 가는 내내 불안한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여의도에 도착한 정은은 거대한 은행 본점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30층이 넘는 높은 건물이었어요.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로비에 들어서자 안내 데스크의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정은 씨 맞으시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정은이 놀랐어요.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니요. 저를 아시나요? 안내 직원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회장님이라니. 정은은 더욱 당황했어요. 은행 회장이 왜 자신을 찾는 걸까요? 평범한 창구 직원에 불과한데 말이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곳은 최상층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고급스러운 복도가 나타났어요.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빛나고 있었죠. 정말 회장님이 저를 부르신 게 맞나요? 정은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안내 직원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좋은 일이실 거예요. 하지만 정은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큰 문 앞에 도착했어요. 안내 직원이 노크를 했습니다. 회장님, 정은 씨 모시고 왔습니다.
들어오게.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목소리였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정은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넓은 회장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한쪽 벽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서울 전경이 한눈에 보였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장실에는 은행 회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고급 정장을 입은 80대 노인이었죠. 하얀 머리는 깔끔하게 빗어 넘겨져 있었고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어서 오게, 정은 양. 노인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 순간 정은은 얼어붙었습니다. 그 목소리, 그 눈빛이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어제 그 어르신이 왜 여기? 정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이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어제의 구부정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꼿꼿한 자세와 당당한 걸음걸이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죠. 그날의 고객 기억하나? 노인이 부드럽게 물었어요. 정은이 입을 벌렸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어제 그 초라한 노숙자가 이런 곳에 있다니 도대체 무슨 일인 걸까요? 제 이름은 강태준이라네. 노인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강태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정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이름이었거든요. 태성그룹의 창업주 70조 자산을 가진 재벌 회장이었죠. 태성그룹 회장님이시라고요? 정은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겨우 의자를 붙잡고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어제 자네가 도와준 그 초라한 노인이 바로 나일세. 정은은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어제 그 헝클어진 머리, 때 묻은 옷, 구멍난 신발을 신은 노인이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라니요. 왜 그런 모습으로? 정은이 더듬거리며 물었어요. 태준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의 진심을 보고 싶었네. 돈과 권력에 가려지지 않은 진짜 마음말일세. 그는 천천히 정은에게 다가왔어요. 자네는 나를 노숙자로 알았지만 끝까지 도와주었네. 다친 손으로도 멈추지 않았지. 태준의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정은 양, 자네 덕분에 깨달았네. 세상에는 아직도 돈보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정은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어제의 일이 시험이었다는 사실에 약간의 배신감도 들었지만 그보다는 부끄러움이 더 컸습니다.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 태준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요즘 세상에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나? 모두가 자네를 말렸잖아. 동료들도 지점장도 심지어 다른 고객들까지. 정은이 고개를 들어 태준을 바라보았어요. 그래도 사람은 믿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봐야 한다고요. 태준의 얼굴에 진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제 은행에서 본 것과는 완전히 다른 진심이 담긴 미소였죠. 자네가 내 손자의 약혼녀라는 걸 알고 있나? 정은이 깜짝 놀랐어요. 네, 민호 씨가 회장님의 손자라고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강민호. 내 유일한 손자일세. 정은의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민호가 재벌 손자라니. 3년 동안 사귀면서도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평범한 회사원이라고만 했었거든요. 민호 씨가 왜 저에게 숨긴 거죠? 태준이 의자에 앉으며 대답했어요. 내가 시킨 게 아니네. 그 아이가 스스로 선택한 일이지. 아마 자네가 부담스러워할까봐 그랬을 게야. 정은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처럼 느껴졌어요. 그럼 어제도
저를 시험하신 건가요? 태준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네. 미안하게 생각하네. 하지만 나는 확인해야 했어. 자네가 정말 민호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돈을 보고 있는 건지. 정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서운함과 이해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태준이 일어나 정은에게 다가갔어요. 주름진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제 확신하네. 자네는 민호가 누구든 상관없이 그 아이 자체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그는 잠시 멈추더니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내가 사람을 의심하며 살아왔지만 자네 덕분에 사람을 다시 믿게 됐네. 정은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태준이 따뜻하게 웃었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거지. 환영하네.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될 정은 양. 회장실의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정은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손은 무릎 위에서 가만히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아직도 눈물이 맺혀 있었죠. 태준이 책상 서랍에서 손수건을 꺼내 정은에게 건넸습니다. 하얀 비단 손수건이었어요. 거기에는 작은 글씨로 이니셜이 수놓아져 있었죠. 눈물을 닦게. 오해하지는 말게나. 자네를 속이려던 게 아니네. 정은이 손수건을 받아들었어요. 부드러운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눈물을 닦으면서도 여전히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죠. 민호 씨는 알고 있었나요? 회장님이 저를 시험하신다는 걸요? 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네. 그 아이는 전혀 몰랐어. 내가 혼자 결정한 일이지. 그는 창가로 걸어가며 말을 이었어요. 민호가 자네를 소개했을 때 나는 또다시 의심부터 했네. 평범한 은행원이라고? 그게 오히려 더 수상했어. 태준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나는 평생 돈으로 사람을 시험해 왔네. 하지만 자네를 보고 그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 정은이 조용히 물었어요. 왜 저를 믿으시는 건가요? 어제 하루 본 것만으로요? 태준이 돌아서서 정은을 바라보았습니다. 날카롭던 눈빛이 지금은 할아버지처럼 따뜻했어요. 자네의 손을 봤네. 피 흘리면서도 멈추지 않는 그 손을. 그는 천천히 정은에게 다가왔어요. 돈을 위해서라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 오직 진심으로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지. 정은의 손을 보며 태준이 말했습니다. 아직도 상처가 남아있구나. 정은이 반창고가 붙은 손을 숨기려 했지만 태준이 부드럽게 잡았어요. 미안하네. 내 의심 때문에 자네가 다친 거야. 정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정말 괜찮아요. 오히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솔직하게 말했어요. 오히려 감사해요. 회장님도 상처가 많으신 분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거든요. 태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 젊은 여성은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래. 나도 상처투성이 노인일 뿐이지. 그는 쓸쓸하게 웃으며 책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이 사람이 내 아내야. 민호의 할머니지. 사진 속에는 젊은 여성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은과 비슷한 나이쯤 되어 보였어요. 아내는 늘 말했어. 사람을 믿으라고. 돈보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을 듣지 않았네. 사업에만 몰두했고 돈만 쫓았지. 그러다 아내를 잃고 나서야 후회했어. 정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님은 분명 이해하실 거예요. 회장님이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신 거잖아요. 태준이 정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위로가 담겨 있었어요. 자네는 정말 내 아내를 닮았구나.
그는 일어서서 금고 쪽으로 갔습니다. 디지털 자물쇠를 열고 무언가를 꺼냈어요. 작은 벨벳 상자였죠. 이걸 자네에게 주고 싶네. 상자를 열자 아름다운 반지가 나타났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박힌 화려한 반지가 아니라 소박한 금반지였어요. 이건 내 아내의 결혼 반지야. 평생 간직하고 있었는데. 태준이 반지를 정은에게 건넸습니다. 이제 자네가 가지게 해. 우리 집안의 진짜 며느리가 될 사람에게 주고 싶었어. 정은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이번에는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회장님, 이렇게 귀한 것을 받아주게 해. 이건 단순한 반지가 아니야. 내 인정이자 축복이네. 정은이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받았습니다.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빛나는 금반지였어요. 안쪽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죠. 사랑은 영원하리라. 바로 그때 회장실 문이 급하게 열렸습니다. 민호가 헐떡이며 들어왔어요. 할아버지, 정은이를 왜 부르신 거예요? 그는 정은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은아, 괜찮아? 무슨 일이야? 정은이 눈물을 닦으며 민호를 바라보았어요. 3년 동안 사귀면서도 숨겨왔던 비밀이 이제야 풀렸습니다. 민호 씨, 아니, 강민호 씨, 왜 말하지 않았어요? 민호가 당황한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보았다가 다시 정은을 보았어요. 정은아, 나는 미안해. 하지만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싶었어. 그는 정은에게 다가가 두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누구든 상관없이 그냥 평범한 남자로 너를 사랑하고 싶었어. 재벌 손자가 아니라 그냥 강민호로. 정은이 민호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래도 말했어야죠. 저는 정말 몰랐단 말이에요. 민호가 정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알아. 잘못했어. 하지만 너를 잃고 싶지 않았어. 내가 재벌이라는 걸 알면 부담스러워 할까봐. 태준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야, 이제 걱정하지 마라. 정은 양은 시험을 통과했다. 민호가 놀란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돌아보았어요. 시험이라고요? 무슨 시험을? 태준이 어제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노숙자로 변장하고 은행에 갔던 일, 정은이 끝까지 도와준 일, 피를 흘리면서도 멈추지 않았던 일까지요. 민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할아버지, 어떻게 그런 일을. 미안하다, 민호야. 하지만 확인해야 했다. 너를 위해서라도. 민호가 정은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에 아직도 반창고가 붙어 있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팠어요. 정은아, 정말 미안해. 우리 할아버지가. 정은이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요. 이제 이해해요. 회장님도 많이 아프셨던 분이라는 걸. 그녀는 태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해요. 저를 인정해 주셔서. 태준이 따뜻하게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그 말이라면 내가 해야 할 말이네. 자네 덕분에 나는 사람을 다시 믿게 되었네. 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거야. 다음 달에 약혼식을 하자꾸나. 민호와 정은이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놀라움과 기쁨이 동시에 얼굴에 나타났죠. 태준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정은 양, 은행은 그만두게.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될 사람이 창구에서 일할 수는 없지 않는가. 정은이 당황했어요. 하지만 저는 제 일이 좋은데. 그럼 태성그룹 사회공헌재단에서 일하는 건 어떤가? 자네가 가진 따뜻한 마음으로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거야. 정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태준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돈으로 사람을 시험해 왔네. 하지만 자네는 그 시험을 가장 아름답게 통과했어.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한 달 후, 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태성그룹 영빈관에는 화려한 꽃장식이 가득했습니다. 하얀 장미와 백합이 어우러져 우아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연회장 입구부터 복도까지 모든 곳이 축하의 기운으로 넘쳐났습니다. 정은은 준비실 거울 앞에 앉아 있었어요. 연분홍색 드레스가 그녀의 몸에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단순하면서도 품격 있는 디자인이었죠. 머리는 우아하게 올려 묶었고 진주 귀걸이가 귓불에서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에는 한 달 전 태준이 준 금반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빛나는 그 반지를 보며 정은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 달 사이에 너무나 많은 일이 일어났거든요. 은행은 일주일 만에 그만뒀습니다. 동료들은 놀라워했지만 정은은 자세한 사정을 말하지 않았어요. 다만 새로운 기회가 생겼다고만 했죠. 지점장은 아쉬워했지만 축하해 주었습니다. 태성그룹 사회공헌재단에서의 새로운 일은 정은에게 큰 기쁨을 주었어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이 그녀의 적성에 딱 맞았거든요. 특히 독거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민호가 들어왔어요. 검은색 턱시도를 입은 그의 모습은 평소보다 더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는 정은 뒤에 서서 거울 속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정말 아름다워. 민호의 목소리에는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정은이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돌렸어요. 민호 씨도 멋있어요. 민호가 정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아직도 미안해. 내가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정은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해요. 이미 다 용서했잖아요. 그녀는 민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히려 고마워요. 평범한 사람으로 저를 사랑해 준 것이. 민호가 정은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어요. 부드러운 감촉이 따뜻했습니다. 연회장으로 가는 복도에서 태준을 만났습니다. 그는 품격 있는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한 달 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심장 수술도 성공적으로 마쳤고 회복도 빨랐거든요. 정은 양 정말 아름답구나. 태준이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은이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태준이 손을 저었습니다. 이제 회장님은 그만하게. 할아버지라고 부르게나. 정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아직은 그렇게 부르기가 어색했거든요. 네, 할아버님. 조심스럽게 부르자 태준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연회장 문이 열리자 수백 명의 하객들이 보였어요. 대한민국 정재계 인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연회장 한가운데에는 특별한 전시물이 있었습니다. 유리 케이스 안에 깨끗이 닦인 빨간 돼지 저금통이 놓여 있었어요. 깨졌던 부분은 금으로 이어 붙여져 있었습니다. 일본의 긴츠기 기법을 사용한 것이었죠. 옆에는 태준의 친필 문구가 적힌 동판이 있었어요. 사람의 가치는 가진 돈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마음에서 나온다. 하객들이 하나둘 저금통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전시물을 바라보았어요. 이게 뭐지? 왜 깨진 저금통을 전시해 놓은 거야? 금으로 이어붙였네. 특별한 의미가 있나 봐.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준이 마이크를 들고 연단에 올라섰어요. 연회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죠.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오늘 제 손자 민호와 정은 양의 약혼을 발표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유리 케이스 속 저금통을 바라보았어요. 저기 있는 저금통은 55년 전 제 아내가 첫 월급으로 산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아들의 대학 등록금을 모았죠. 하객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70조 재벌이 저금통에 돈을 모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한 달 전 저는 이 저금통을 들고 노숙자로 변장해 은행에 갔습니다. 연회장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태준이 왜 그런 일을 했는지 궁금해하는 표정들이었죠. 저는 제 손자의 약혼녀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돈을 보는 사람인지 아니면 사람을 보는 사람인지. 태준이 정은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정은 양은 저를 끝까지 도와주었습니다. 손에 피가 나면서도 멈추지 않았죠. 그녀는 제게 말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고.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정은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수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평생 돈으로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정은 양은 저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진정한 가치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태준이 민호와 정은을 앞으로 부르며 말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해 주십시오.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난 이들입니다. 박수 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어요. 처음에는 어리둥절했던 하객들도 이제는 진심으로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정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한 달 전 은행 창구에서 만난 그 노인이 이렇게 자신을 인정해 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민호가 정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랑해, 정은아. 저도 사랑해요, 민호 씨.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 순간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행복한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려는 듯이요. 약혼 반지를 교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민호가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죠. 하지만 정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미 가장 소중한 반지를 받았어요. 그녀는 손가락에 금반지를 보여주었어요. 태준이 준 할머니의 반지였죠. 이것보다 더 귀한 반지는 없을 거예요. 태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 젊은 여성은 화려한 다이아몬드보다 마음이 담긴 낡은 금반지를 선택한 것이었어요. 연회가 계속되는 동안 하객들은 저금통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태준의 이야기에 감동받았어요. 돈만 쫓던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죠. 한 노신사가 태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회장님, 좋은 며느리를 얻으셨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보물이죠.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 이 아이는 내 손자를 진짜로 사랑하는구나 하는 확신이 듭니다. 저녁이 되자 연회장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졌습니다. 정은과 민호는 하객들 사이를 다니며 인사를 했어요. 모든 사람이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태준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깨지고 다시 이어붙인 저금통처럼 자신의 마음도 정은 덕분에 다시 이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불신과 의심으로 깨졌던 마음이 신뢰와 사랑으로 다시 채워진 것이었죠. 2026년 2월 15일 겨울의 끝자락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특실병동의 한 병실에는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창가에 놓인 화분에는 하얀 난초가 피어 있었고 탁자 위에는 빨간 돼지저금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태준은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2달 전 받은 심장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80년을 살아온 몸은 회복이 더뎠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맑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는 표정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죠. 정은이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편지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결혼을 2달 앞둔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과 기쁨이 동시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할아버님,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정은이 병상 옆 의자에 앉으며 물었어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돌려 정은을 바라보았어요. 입가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은이가 오니까 훨씬 좋구나. 그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많이 약해졌지만 여전히 정은을 향한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정은이 편지를 태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할아버님, 제가 편지를 썼어요. 읽어드릴까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은은 편지를 펼쳐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님께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요. 낡은 옷을 입고 저금통을 든 할아버님을 보고 저는 그저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정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할아버님은 저에게 더 큰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믿음이란 건 돈처럼 쌓이는 게 아니라 나눌 때 커지는 거라고요. 태준이 정은의 손을 잡았어요. 주름진 손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말을 한 건 자네였네, 정은아. 태준이 힘겹게 말했어요. 나는 그저 자네에게서 배운 것뿐이야. 창가의 저금통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금으로 이어 붙인 부분이 특히 아름답게 빛났어요. 깨지고 다시 이어진 그 모습이 태준의 인생과 닮아 있었죠. 태준이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어요. 정은이 급히 베개를 받쳐주었습니다. 정은아,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주겠니? 정은이 침대 옆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는 두꺼운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겉면에는 태준의 친필로 뭔가 적혀 있었죠. 이건 내 유언장이네. 태준이 말했어요. 정은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님,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태준이 손을 들어 정은을 안심시켰어요. 걱정 마라. 그저 준비해 둔 것뿐이야. 하지만 꼭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서.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은 사회에 환원할 거야. 정은이가 일하는 재단을 통해서 말이지. 정은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할아버님, 그건 너무 큰. 자네가 관리해 주길 바라네. 자네처럼 사람의 마음을 아는 이가 그 돈을 제대로 쓸 수 있을 거야. 태준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돈을 모으기만 했어. 하지만 자네를 보고 깨달았지. 돈의 진정한 가치는 나누는 데 있다는 것을. 민호가 병실로 들어왔어요. 회사 일을 마치고 온 그는 피곤해 보였지만 할아버지를 보자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좀 나아 보이세요. 민호가 정은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태준이 손자와 예비 손녀 며느리를 번갈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너희 둘을 보니 힘이 나는구나. 그는 두 사람의 손을 잡고 겹쳐 놓았어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거라.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야. 정은과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태준이 저금통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저금통을 너희 아이에게 물려주거라. 그리고 이야기를 들려주렴.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들어왔어요. 정기 회진 시간이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상태는 어떠신가요? 의사가 차트를 보며 물었어요. 태준이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의사는 간단한 검진을 마치고 나갔어요.
병실에는 다시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태준이 눈을 감았어요. 잠이 든 것 같았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정은과 민호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할아버지를 깨우지 않으려고 발소리를 죽였죠. 병실을 나오기 전 정은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태주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창가의 저금통이 지켜보는 가운데 햇살이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민호가 정은의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가 많이 변하셨어. 내 덕분이야. 정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님은 원래 따뜻한 분이셨어요. 그저 상처 때문에 숨겨두셨을 뿐이죠. 두 사람이 병원을 나서는 순간 정은의 가방에서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재단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정은 팀장님, 독거노인 지원 프로그램이 승인되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전액 지원하신대요. 정은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어요. 태준이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그날 밤 태준은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젊은 시절로 돌아가 있었어요. 아내와 함께 저금통에 동전을 넣으며 웃고 있었죠. 여보, 우리 잘 살 수 있을까? 그럼 우리에겐 사랑이 있잖아. 아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주는 평온한 얼굴로 세상을 떠났어요. 손에는 정은이 쓴 편지가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창가의 저금통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빛나고 있었죠. 장례식장에는 수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앞자리에는 빨간 돼지 저금통이 놓여 있었어요. 태준이 가장 아꼈던 것, 그리고 그에게 사람을 믿는 마음을 다시 가르쳐 준 것이었으니까요. 정은은 조문객들에게 태준의 마지막 말을 전했습니다. 사람을 믿는 마음, 그게 진짜 부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많은 이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돈이 전부인 줄 알았던 세상에 태준은 마지막까지 다른 메시지를 남긴 것이었어요. 저금통 속에는 이제 동전 대신 사람의 온기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이 태준이 남긴 진짜 유산이었죠.